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수업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난을 피하는 법입니다. 사실은 비난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이유는 간단한데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생각이 똑같지 않을 때, 즉 다를 때 그 생각을 숙고해보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비난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그냥 특별히 근거 없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먼 비난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비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익에서 명분으로 라는 방법론입니다. 이익에서 명분으로. 오늘 이야기가 좀 주제 전환이 팍팍팍팍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류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대요. 어느 나라 스님인지 모르겠어요. 일화만 찾아봐가지고. 근데 이 스님이 아주 부잣집 이 거사님한테 초대를 받은 거예요. 공양청을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공양청을 일단 오케이를 해놓고 공양청 3일 전에 일부러 아주 아주 헐대로 헌 누더기를 딱 입고 그 공양청 받은 집에 3일 전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공양청 이 받은 집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사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인한테 두드려 맞고 쫓겨났어요. 거진 줄 알고. 그래서 다시 절에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절에 있는 제일 좋은 가사, 황금빛 가사를 딱 입고 공양청 당일날 그 집에 다시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인부터 시작해서 그 집 주인 거사님까지 전부 다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큰 스님 오셨다고 스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래요. 우리는 이 알맹이가 아니라 겉모습을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남녀노소 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좀 배우고 있다는 그 집의 주인이나 아니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하인이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 거사님한테 이류 스님이 자기 황금가사를 벗고 겉옷을 쭉 다 벗어가지고 그 집 담벼락 있는 데다 탁 던져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옷만 안으로 들고 들어가십시오. 알맹이인 나는 여기서 쫓겨난 적도 있으니. 그리고 옷을 던져주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옛날 스님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스님들은 그렇게 용감하지가 못해요. 왜냐면 옛날처럼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당하거든요. 고소당하고요. 그리고 SNS에 올라가가지고 평생 미친 중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요. 근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공통의 어리석음, 겉모습에 썩고 있다.
겉모습에 속지 않아야 하는데요. 원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위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밑에 흐르는 행간을 읽는 능력이 있죠. 이 행간이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과 욕구입니다. 인간은 욕구를 원동력으로 말과 행동을 행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누군가의 근본적 욕구를 알게 되면 그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그의 복잡해 보이는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단순하고 명료해지죠.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정말 많이 속아요. 그런데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뭘 금방 파악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부처님 당시에는 오욕락으로 정리했고요. 오욕락. 그리고 서양에서도 욕망 단계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오욕락과 다르지가 않아요. 오욕락과 다르지가 않아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재물이 필요하고 의식주 해결해가지고 재물이 생기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그립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명예도 좀 필요하고 그냥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본유적인 것 같기도 하고 후천적인 것 같기도 하고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마다 돈명의 사랑 중에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재물이 그래 좋은 거예요. 누구는 사랑이 그래 좋은 거예요. 누구는 명예가 그래 좋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행간인데요. 이걸 딱 아는 순간 그 사람을 파악하기는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단순한 하나의 열쇠로서 꿰뚫어지진 않지만 근데 대부분 그 이유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선택을 했어요. 비난받을 자리인데 누가 봐도 저거는 분명히 비난받을 자리인데 거기에 올라갔어요. 뭐 때문일까요? 돈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좋아해요. 이 사람이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일인데 주변에서 만류함에도 그걸 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어요. 뭐 때문일까요? 명예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돈, 명예, 사랑 아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저울질 속에서 반드시 하나쯤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기우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찾아내면 사람을 읽기가 수월해진다.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자기를 바라볼 때도 일단 스스로의 행간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왜 그런 표현이 있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무슨 뜻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그러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까만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은 하얀 거짓말과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역시 이것도
역시 이것도 겉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뭘 봐야 할 수 있냐면 의도를 봐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간이에요. 행간. 의도를 봐야 할 수가 있는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그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이타적인 이유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짓말은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처세를 잘한다는 건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척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보통 그렇죠. 예. 자기가 이타적인 이유면 그걸 부풀려서라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처세를 잘한다 그래요. 반대면은 이 처세 정말 못하는 거예요. 이타적이면서 그걸 말 못하고 표현 못하고 이기적이면서 드러내놓고 하고 이러면 이제 처세는 잘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처세를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하얀 거짓말과 거짓말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가? 이거 먼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의도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칭찬과 아첨을 구분하는 법과 똑같습니다. 칭찬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첨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뭘까요? 아참인가요? 칭첨? 그렇게 이 의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걸 지금 일단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통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원고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은 사과이고 고통은 배라고 해보죠.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를 심으면 배가 열리듯 행복에도 고통에도 명확한 씨앗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열매에 집중하기에 그 씨앗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지 않고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이러한 무지 상태로는 행복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존재는 드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사과 먹고 싶다 그러면서 배 씨앗을 심고 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사과 씨앗을 심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샨티데바 스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모든 중생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원수처럼 부숴버린대요. 남이 부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행복을 원하지만 고통의 씨앗을 사랑하기 때문이네. 고통의 씨앗임을 몰라서이기도 하고요. 알아도 그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건 행복의 열매를 원하지만 심는 건 주구장창 고통의 씨앗만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범부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행복과 고통의 행간이에요. 지금 밑바닥에 흐르는 행간. 공통된 주제인데요. 우리가 겉모습에 쏙다 보니까 행복의 씨앗을 심을 생각은 안 하고 행복의 열매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이기면 나머지 사람은 그거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익숙한 거예요. 원래 행복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원래 행복은 그 사람이 가지면 다음 사람은 더 가지기가 쉬운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은 그 무엇인가 물질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갖춰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은 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는 빼앗기거나 못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래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겉모습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행간을 읽을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습관이 된 거예요. 삼성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삼성. 부처님은 행위에는 세 가지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위가 뭐냐면 미래를 만드는 씨앗인데 업이라고 합니다. 이 업에는 삼성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선, 두 번째는 악, 세 번째는 무기. 선, 악, 무기. 사람들이 선, 악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은 행복의 씨앗. 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름 다르면 헷갈리고 잊어버리니까 차라리 그냥 선이라고 하지 말고 행복의 씨앗. 악이라고 하지 말고 고통의 씨앗. 그냥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럼 훨씬 직관적이잖아요. 네.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럼 무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지만 그 중에서 고통과 행복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결과들도 나오잖아요. 뭐냐면 그냥 그저 그런 결과, 경험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그저 그런 결과들의 씨앗들이 무기예요. 무기. 무기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건 업이 저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선이나 악, 즉 행복이나 고통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만큼 강렬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불러일으키긴 불러일으키는데 이 힘이 미약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배 씨앗 중에 아주 종자가 안 좋은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심으면 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하지만 씨앗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자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근데 배는 나무에서 나나요? 나무에서 나는구나. 예. 나무가 자라나기는 하지만 나무에서 배 열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다행이네요. 있다고요 하죠. 있다고. 예. 그런 게 무기예요. 그런 게 무기예요. 그게 배 씨앗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나무는 자라나는데 배는 안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선, 악, 무기 그러니까 무기가 선도 악도 아닌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고요. 선의 힘이 있어요. 악의 힘도 있습니다. 다만 약할 뿐. 그래서 아라한이 하는 행위는 무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라한이 욕을 했어요. 이것도 무기죠. 아라한이 누굴 도왔어요. 이것도 무기죠. 근데 전자는 악성이 있는 무기고요. 후자는 선성이 있는 무기입니다. 욕하면 불선업은 불선업이에요. 다만 아라한에게는 뭐가 적기 때문에 무기가 됐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행간. 의도가 적었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간에 대해서는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했더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간에 맞는 걸맞는 그런 이
행복과 고통의 씨앗을 배우는 과정을 보면 원고 읽어볼게요. 붓다는 행복과 고통의 씨앗을 선업과 악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선업과 악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눈 또한 선물했죠. 붓다의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의 핵심은 바로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선업인지 악업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분은 겉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에 흐르는 의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도가 선하다면 그 행위가 비록 거짓말이라고 해도 악업이 아니라 선업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결국은 악업이죠. 우리가 선업은 행복의 씨앗, 고통은 불행의 씨앗, 아니 악업은 고통의 씨앗.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다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은 존재들에게 선업과 악업을 구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네. 선업과 악업을 구분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를 한다.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 즉 어떤 행동이 행복을 낳고 어떤 행동이 고통을 불러오는지를 구분하는 눈이 생기는 건 정말 중요한 과목인 거잖아요. 예, 그럼 학교에서 배워야겠네요. 예, 그러면은 국어, 수학, 인과, 수학, 과학, 인과. 예, 중요한 과목으로 손에 꼽혀서 배워야 돼요. 맨 처음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라고 하는 게 겉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행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는 겉모습 가지고 일단 암기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계율을 받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인과법문을 듣는 과정들이에요.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 보면 1권, 2권 지나서 3권, 4권쯤 가면은 거기서 엄청난 인과 법문이 나옵니다. 예. 키가 작은 것은 오만한 연고이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키가 큰 것은 남을 공경한 연고이며 목소리가 좋은 것은 산보를 찬탄한 연고이며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요. 그걸 보고 인과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크고 싶으면 남을 존경하면 되는구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베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그냥 암기 과목처럼 처음엔 인과를 외우는 겁니다. 인과 법문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얘기들, 그리고 아주 부러운 얘기들, 그런 이야기 설법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이 거기에 동해가지고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인과법문이 얼마나 잘 나와요. 신과 함께 보셔요. 신과 함께 1편 딱 보고 나면 학생들이 다 그 말합니다. 저는 나태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게 다 인과법문이에요. 거기에 무슨 이 선과 악, 즉 고통의 원인과 행복의 원인의 근본 행간이 의도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그런 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일단 고통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에 집착하고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게 인과법문입니다. 인과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구분하는 기준에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이 알려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수순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순. 모르면 일단 수순하라. 잘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순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들을 잘 암기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똑똑한 사람은 금방 보이고 우둔한 사람은 나중에 보이고 뭐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똑똑하든 우둔하든 사실은 더 나아가서 더 발전하고 싶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차라리 기준을 배워버리는 게 낫잖아요. 판단하는 눈을 갖는 게 낫죠. 이때부터 부처님께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무슨 지혜라 그러냐면 택법의 지혜라고 합니다. 택법의 지혜.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행하는 이 행위가 선법인지 악법인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게 행복의 결과라면 선법을 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게 고통의 결과라면 고통의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있죠. 네. 마음에서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악법을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걸 택법의 지혜라고 합니다. 인과를 분명히 알고 그걸 선택하는 힘.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행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의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오늘 행간 그리고 의도죠. 여기에 대해서 공자님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비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자신의 의도가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면 원망,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때가 춘추시대니까 얼마나 다양한 이익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 속에서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 옆 나라로 스카웃 갑니다. 나쁜 놈이죠. 원망을 얼마나 듣겠어요. 얼마나 원망을 듣겠어요. 그래서 이 유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중국에서 맨날 가치 판단할 때마다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명분이에요. 명분. 천명, 명분. 이런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소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명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자가 추구하는 길이고 비난을 적게 받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이익에서 명분으로 가야 되는데요. 원고를 읽어볼게요. 공자는 범부들이 이익과 손해의 목을 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이든 그 이익을 쫓는다면 결국은 많은 이들에게 원망받는, 또한 스스로에게조차 원망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스스로의 본분사에 걸맞는 명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명분에 맞도록 행동하고 명분에 맞도록 말하고 명분에 맞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상들에서 명분을 기억하고 명분에 맞게 행동하고 명분에 맞게 말하고 명분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면 비난받나요? 아니에요. 사소한 일상에서 뭘 저런 걸 가지고 비난을 받아요. 비난받는 건 사소한 일상이 아니라 무엇인가 걸려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럼 왜 사소한 일상에서 저런 걸 연습을 해야 될까요? 저건 자기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명분은 뭐 사고 싶은 거 쇼핑 리스트 만들듯이 장바구니 넣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실제 구입해서 나의 명분으로 만들고 싶으면 철저하게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설득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명분이 결코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명분이 결코 이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만 오히려 더 난잡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욕망을 쫓는 사람보다 더 욕먹을 수 있어요. 순수하게 욕망을 쫓는 사람은요, 솔직하기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설득하지 못한 명분만큼 웃긴 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다 웃긴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아닌 척하지만 뒤에서는 결국은 욕망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명분을 선택해서 이익을 쫓는 걸 다스린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른의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이의 일이고 어려운 일은 어른의 일이에요. 어른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병자호란 때 조선의 신하 중에 하나죠. 최명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전 역사 잘 몰라요. 역사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다가 명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슈가 됐냐면 2017년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 그때 배우 이병헌이 지금 이 최명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최명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개국공신에서 병자호란 때 주장했었던 자신의 주장 때문에 매국노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후에는 구국의 영웅으로 재해석이 돼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 이익과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고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익과 명분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설득하지 못한 사람은 이 속에서 뭐가 이익이고 뭐가 명분인지를 구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설득한 사람은 그렇게 구분 못하겠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명분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한 스토리를 보면은요, 그 영화 남한산성, 이거는 소설로도 있어요. 동명의 소설. 그 남한산성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대립을 합니다. 최명길이라고 하는 존재와 김상원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예요. 청나라가 나라를 만든 거예요. 명나라가 아직 있을 때. 그런데 조선은 그 전 명나라와의 관계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명분, 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이제 이 우리나라에게 사실은 좀 굴복을 요청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요구. 굴복하기를. 이제 화친이라고 하지만 굴복이죠. 그 속에서
전부 다 명나라와 의리를 지키고 청나라와는 싸워야 된다는 주장을 대부분의 선비들이 하는 겁니다. 그 대표가 김상원이고요. 명분을 추구하는. 이 최명길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청나라와 싸워봐야 질 게 뻔한데 명분을 지키겠다고 백성 다 죽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는 주요 내용을 대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명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김상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정녕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습니까? 대의명분과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누가 지지를 받았을까요? 네. 모든 선비가 김상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최명길은 매국노예요. 조선왕조실록에 최명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주 간사한 놈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표현이 중상모략을 잘하고 아주 간사하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집단적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부 사익, 이익으로 비춰질 만큼. 그런데 중요한 건 최명길에겐 그게 이익을 추구하는 걸까요? 명분을 추구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익을 추구하는 거면 목숨을 걸까요? 목숨을 걸지 않죠. 김상원도 목숨을 걸고요. 최명길도 목숨을 겁니다. 가치관이 다를 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한 명은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의 대의명분에 맞았을 뿐이고 다른 한 명은 대의명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왕이 구배를 올렸죠. 완벽한 굴종이죠. 그런데 그 화친에 대한 글을 쓰는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최명길이에요. 그리고 그 최명길이 쓴 글을 김상원이 찢었답니다. 그런데 최명길은 그 찢은 종이를 다시 다 붙여서 결국은 본인이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는 지금 이익과 명분이라고 하는 게 뒤섞여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가 이익이고 뭐가 명분인가요? 뭐가 이익이고 뭐가 명분이에요? 둘 다 비난할 만한 이익을 추구한 건 결코 아닐 거예요. 두 측 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것이 명분이다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선택을 하고요. 저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냐면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명분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설득을 철저하게 해내지 못하면 목숨 걸고 끝까지 저렇게 명분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목숨을 다 걸고서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추구할 수는 없어요. 명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원고 속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신의 본분사에 맞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학생에게는 무엇이 본분사냐면 공부하는 게 본분사죠. 그러면 뭐가 명분이어야 되냐면 공부하는 게 명분이어야 되죠. 예. 학생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예요. 예. 학교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주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사가 어떤 본분사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치료하고 돕는 본분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명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의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깠다 그럴 거니까. 스님은 본분사가 뭐예요? 수행하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는 큰절을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큰절 주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명분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건 명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해봐야 그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울리게 옷을 갈아입든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자신의 본분사에 걸맞는 명분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자신을 설득해낼 때 우리는 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에 명분과 본분사가 맞다면 남들에게도 비난을 덜 받을 수 있어요. 본분사와 명분이 좀 틀리잖아요. 최명길 씨가 선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욕 안 먹었을 거예요. 네. 본분사하고 명분이 조금 안 맞아 보이니까, 핀트가 안 맞아 보이니까 비난을 받은 거예요. 다만 자기 자신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겠죠. 최고 좋은 건 본분사하고 명분이 잘 맞는 겁니다. 그 다음 괜찮은 건 명분이 확실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가장 비난받기 좋은 건 그냥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만 추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원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분이란 결국은 나와 남을 함께 행복하도록 가꾸는 공생의 마음이기에 자연히 비난받을 일이 적어집니다. 또한 만약 비난을 받더라도 스스로의 본분사에 걸맞는 명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무지한 비난에 휩쓸리지 않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죠. 이익을 쫓는 이는 10원 차이에도 약속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명분을 쫓는 이는 당장의 손해가 있더라도 신의를 지키는 일이 허다하죠. 1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 신의가 더욱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익을 쫓기보다는 명분과 신의를 쫓는 문화가 다시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조선시대 때처럼 그 대의 명분이 틀렸더라도 어리석더라도 목숨 걸고 그거 고집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죽어도 지키겠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10원짜리 때문에 신의를 배신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원짜리 때문에 배신한다는 걸 왜 알고 있냐면 제
신도가 저기 케냐에서 커피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는 원두를 보내지 않겠다. 한국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럽 주문량 맞추기도 힘들대요. 일단.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으니까. 주문 들어오는 것보다 생산하는 게 적으니까 사실은 거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생산량이 많아져도 한국과는 안 하겠대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한국 업체는 옆에서 10원만 싸게 줘도요. 곧바로 배신한답니다. 유럽은요. 품질만 마음에 들면 100원이 비싸든 1000원이 비싸든 그런 거 문제 삼지 않고 그 응당한 가격을 주고 신의를 지키면서 거래를 한대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개개인이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공업이거든요. 공업. 그 공업의 흐름이 이익을 너무 쫓는 그런 흐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명분과 신의를 지키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남부끄럽지 않은 그런 문화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익보다는 명분을 자신의 행간으로 삼을 때, 그럴 때 숨길 수 없는 고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군자의 마음이라고 할 거예요. 10원짜리 하나에도 배신하는 그 이익과 욕망이 혼재되어 있는 행간의 마음은 악귀의 마음이라고 할 거고요. 악귀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행간이 무엇인지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